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국어 공부를 함께할 잠원국어 장세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국어 공부하러 모이셨는데요. 어떠세요?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 잘 생각나시나요? 사실 학교에 다니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국어를 공부하는데요. 막상 또 시험을 위해서 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내용이 이렇게 많았나 싶기도 하고 또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것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기도 하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고 쓰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국어 시험을 보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나 이런 생각도 좀 드실 텐데요. 사실 시험을 볼 때의 국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국어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도 좀 더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맞는 어떤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30강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씩 하나씩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새 국어 전반이 다 정리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공무원 국어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모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강의 언어와 관련된 내용 살펴볼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배우는 내용이 더 어렵고요.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비문학 문제처럼 지문이 제시되고 그리고 그 지문을 분석하도록 하는 문제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지문이 나왔을 때 물론 우리가 그냥 독해 문제처럼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와 관련된 문법 지식을 좀 갖추고 있다면 지문을 해석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고 문제도 더 빨리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2019년 서울시 구급 문제부터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출로 핵심 잡기라는 걸 계속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좀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 유형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내용 공부하고 그 내용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확인할 거거든요. 그런 짜임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세요. 자, 문제의 유형부터 좀 살펴봅시다. 보기 1의 사례와 보기 2의 언어 특성이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과 관련된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언어의 특성, 언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언어의 본질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때에는 언어의 특성들을 제시하고 그 특성이 언어의 어떠한 양상과 관련인지 연결짓도록 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언어의 본질을 공부할 때는요. 각 언어의 본질과 관련해서 어떤 유형의 예들이 나올 수 있는가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언어의 본질과 관련해서 그 본질에 대한 설명들 즉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어의 본질과 관련된 예들을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점 잘 생각하시면서 이번 시간에 내용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문제를 좀 영리하게 낸 게 가장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했거든요. 가장 잘못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국어시험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특히 이제 문학작품과 관련된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여긴 답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것도 맞고 저렇게 보면 저것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이 그 문제에 적용을 하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의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우리가 그 점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 맞고 저렇게 하면 맞다라는 식으로 자꾸 사고를 확장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푸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논란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잘못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문제풀이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특성을 간단하게 볼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직접적인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서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제 음성 언어는 청각에 의존하는 언어고 문자 언어는 시각에 의존하는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 언어는 시공간적 제약이 있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문자 언어를 만들어 낸 거죠. 우리가 지금은 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음성 언어로 말하는 것도 저장하고 나중에 다시 보고하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매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보존하고 전달하고 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자 언어를 만들게 된 거죠. 문자 언어의 경우에는 좀 일방적인 표현만 가능하기는 하지만 보존과 전달에 용이했기 때문에 이런 음성 언어의 그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음성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교적 쉬운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데 좀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문자 언어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으로만 공부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거는 아무래도 이 음성 언어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음성 언어 같은 경우에는 반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 표현 같은 부수적 요소를 활용한다는 거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반언어적 표현은 말의 높낮이를 달리한다거나 뭐 어조를 달리한다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똑같이 밥 먹어라는 말을 전달을 하는 것 같아도 밥 먹어? 라고 할 때와 밥 먹어 라고 할 때는 의미가 달라지죠. 밥을 먹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밥을 먹으라고 청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비언어적 표현은 이제 몸짓, 손짓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문자 언어는 이제 시각 요소들, 그림이라든가 도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용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 들어가 봅시다. 언어의 본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어의 특성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연속적인 것이지 비연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여기도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손목을 한번 보세요. 손목이라는 게 손하고 팔 경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손목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지 다 알아듣죠. 그런데 실제로 이 경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물론 의학적으로는 경계를 나눌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이 경계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손하고 손목하고 팔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것인데 그 연속성 상에서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일부러 손목이라고 경계를 지어서 표현하는 것 뿐이죠. 자, 언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게 연속적인 세계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대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이렇게 비연속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언어의 분절성이라고 해요. 자, 이 분절성이 있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끊어서 표현하되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기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언어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를 일정한 형식에 담아서, 즉 음성이나 문자 같은 형식에 담아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뭐 물론 이제 신호등이 없는 곳도 있지만 보통 신호등에 나타나는 표시를 보고 그에 맞게 이제 길을 건너거나 멈추거나 하시죠.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추고 그리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갑니다. 자, 빨간불과 파란불은 일종의 기호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기호를 보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차리는 건데요. 기호가 없다면 사실 의미를 전달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겠죠. 자, 언어는 다른 기호에 비해서는 좀 더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기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 자, 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이라는 문자라든가 음성 기호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자, 이 기호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언어에 의해서 분절이 이루어져 형성된 한 덩어리의 생각, 이걸 우리가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언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분절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끊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개념이라는 것으로 추상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떤 기호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추상화라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같은 부류의 사물들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 이제 어떤 대상을 기호로 나타내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벚나무라는 게 있을 때 사실 이 벚나무의 상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꽃이 피어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꽃이 지고 잎이 난 상태도 있고, 아니면 가지가 메말라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 다른 그 벚나무의 상태를 우리가 다 종합을 해서 그것을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벚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무가 벚나무만 있나요? 아니죠. 뭐 대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다양한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의 형태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이렇게 기둥이 있고 가지가 있고 그리고 뭐 잎이 있고 꽃도 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나무라고 부르자라고 추상화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나무라는 개념을 형성해 놓고 나니까 어떤 나무의 구체적인 이름은 몰라도 걔가 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나무 이름을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내가 뭐 나무와 관련된 전공을 하지 않고서는 나무에 대해서 알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내가 처음 보는 나무라 할지라도 이름을 모르는 나무라 할지라도 저게 나무구나 하는 것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 속에서 그 나무라는 개념을 추상화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언어의 추상성이에요. 이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개념이라는 것을 생성하고 거기에 이제 기호를 만들어서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면 언어의 의미와 형식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뭔가 필연적인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의 형식과 의미가 가지고 있는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아요. 자, 필연적이지 않다. 자, 그걸 우리가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얘들의 유형을 좀 잘 봐주세요. 자, 이거는 어떤 것과 관련지어서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예를 보시면 언어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말들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를 가리킬 때 우리는 개 이렇게 하지만 영어에서는 dog, 독일어에서는 houn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언어에 따라서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형식이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 대상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거든요. 우리가 개라고 부르지 않고 쪽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른 대상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어떤 대상을 보고 걔를 개라고 부르자라고 합의를 한 것 뿐이에요. 자, 언어는 자의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거는 방언의 차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머니, 엄니, 엄매, 뭐 어무이 뭐 다르게 표현을 해도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말들이죠. 자, 그리고 언어가 자의적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동음어나 동의어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배라는 말이 신체도 가리키고 과일도 가리키고 운송수단도 가리키는데요. 자, 의미는 다 다르죠. 의미하고 기호가 결합을 할 때, 형식이 결합을 할 때 만약에 필연적이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대상에 대해서 책방, 서점 이런 식으로 지칭하는 말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자, 이게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언어가 자의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맘대로 이 사물의 명칭을 이렇게 부르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겠죠. 언어의 기본은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자, 소통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언어는 어떤 의미를 어떤 소리로 나타내자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입니다. 약속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꽃집에 가서 토끼 한 다발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장미꽃을 표현을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장미꽃을 장미꽃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 사회적 합의를 지켜야 우리가 소통이 가능하죠. 그래서 사회성과 관련해서는 그 소통이라는 표현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언어가 원활하게 소통되기 위해서는 규칙, 어법에 따라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용언을 부사어로 활용할 때는 뭐뭐하게 같은 형태로 우리가 쓰게 되거든요. 이제 뒤에 가서 부사어 뭐 이런 개념들 다 배우겠지만 여기서처럼 동생이 빠른 걷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빠르게 걷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뒤에 나와 있는 걷는다라는 동사, 즉 용언을 꾸며줄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규칙성입니다. 규칙에 맞게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고 뭐 규칙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해서 뭐 제한적으로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사회적 약속 안에서 그리고 규칙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어의 창조성인데요. 기본적으로 한정된 의문이나 어휘로 새로운 표현들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휘 자체도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 창조성은 사람한테만 있는 언어적 특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소통이 가능한 걸 언어로 보자라고 하면 뭐 개미라든가 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언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들 간의 소통을 하니까요. 그런데 동물의 의사소통은 본능에 의해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벌의 경우에 굉장히 멀리 있는 뭐 꿀의 위치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수평적 거리로는 가능하지만 수직적 거리로는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본능에 의한 어떤 소통만 가능한 것은 이제 창조적인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와는 다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보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엄마가 아이한테 우리 이번에 줄넘기 할까? 그러면 아이가 우리 이번에 그림책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이거는 비문이죠. 그 어법상 맞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뭔가요? 얘가 우리 이번에 줄넘기 할까라는 말의 어떤 구조와 그리고 단어의 의미 같은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렸을 때 엄마가 가르쳐준 문장 그대로 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이런 문장을 사용했고 그래서 내가 그 문장 안에서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문장들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거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해서 언어를 습득을 하죠. 그러면 그 언어를 창조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언어 자체를 습득하고 태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이 특히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언어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죠. 사회적 합의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자,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 그것이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자, 우선은 표기가 변하거나 혹은 이제 소리가 변할 수 있죠. 즉, 음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단어의 모양이나 말소리가 변화하는 건데요. 옛날에는 곧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지금은 꽃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 창조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도 한데 새로운 상황이나 사물이 생겨나면 그에 해당하는 말도 생겨납니다. 뭐 자동차나 휴대전화 같은 것은 예전에는 없던 대상이었는데 그 대상이 생기면서 말도 생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 그리고 축소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가지는 원래 즉 그 열매라고 해야 될까요? 박을 갈라가지고 속을 파내고 그릇처럼 쓰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가지죠. 그런데 지금은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라든가 스테인레스로 만든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어떤 지칭하는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 것을 우리가
의미 확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달리 뭐 예를 들어서 미인이 예전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뭐 재덕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을 미인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여성 중에서 뭐 얼굴이 예쁘고 뭐 이런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의미가 좀 좁아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혹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경우는 뭐 인정 그러면 예전에는 일종의 뇌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뭐 따뜻한 마음,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배려하는 거 뭐 이런 걸 인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관련된 경계는요, 뭐 사람마다 조금 느끼는 게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형들이 있다라는 것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말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상황이나 사물이 없어지면 말도 당연히 없어지겠죠. 표현도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은 말을 많이 키우지 않기 때문에 이 말에 발을 얽매는 지달 뭐 이런 기구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지달이라는 말이 없어졌다. 이러면 이제 의미가 소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언어의 본질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 마지막에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해서 좀 보충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언어가 소멸하는 경우와 관련된 건데요. 서로 비슷한 의미의 말이 동시에 쓰일 때, 그때 이제 한쪽이 살아남고 다른 쪽이 소멸하는 유의 경쟁이 일어납니다. 이 유의 경쟁은 뒤에 가서 우리가 또 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유의 경쟁과 관련해서는 이런 예들을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르와 용이라는 말이 동시에 쓰이다가 미르라는 말은 쓰이지 않게 되고 이제 용이라는 말이 살아남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경제성이 좋은 음절이 짧은 말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한자어가 살아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뜻을 나타내는 그 한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좀 조어력도 좋고 이런 특성 때문에 유의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한 거죠. 뭐 여러 가지 정책적 이유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언어가 소멸하는 것과 관련해서 유의 경쟁이 어떤 것인가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어의 본질과 관련된 내용이 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것 위주로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언어와 사고, 사회, 문화에 관한 내용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언어는 우리의 사고라든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혹은 그 사회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몇 가지 예들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어떤 문화권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어휘들이 발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그 의견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특히 어떤 비문학 지문처럼 이렇게 보기가 제시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혹은 이 내용과 관련된 예를 분석하는 것 뭐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잘 생각하시고 핵심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이제 언어를 더 중시하는 관점 그리고 사고를 더 중시하는 관점이 있는데요. 언어 우위로는 사고라는 것 자체가 언어 없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특히 언어가 필요하죠.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어. 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미술 같은 그런 다른 형태로 우리가 우리의 사고를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즉 언어 없이도 사고가 가능하다는 사고 우위론적 관점도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어떤 입장인가라는 걸 잘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언어의 기능입니다. 언어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예들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는 표현의 기능입니다. 화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이나 혹은 감정 같은 것을 표현하는 기능인데요. 귤 한 봉지에 3,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저것은 칠판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대상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건데 사실 정보적 기능과 지시적 기능은 잘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세세하게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나 하고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개념만 잡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령적 기능 같은 경우에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의 특정 행위나 사건이 일어나게 하거나 일어나지 않게 하며 그 성격이나 방향을 조정하는 것,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창문 좀 열어 하면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창문 좀 열자, 창문 좀 열어주지 않을래? 혹은 좀 더 돌려서 좀 덥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창문을 열어달라는 것을 문맥상으로 전달을 할 수가 있죠. 직접적 표현의 경우와 간접적 표현의 경우를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경우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광고를 한다거나 혹은 어떤 속담을 통해 교훈을 전달한다거나 혹은 교통 표지판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허용되거나 금지된다는 걸 나타낸다거나 선거 연설을 통해서 호소할 때 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떤 명령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얘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회전 금지, 그럼 우회전하지 말라는 어떤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의 방식이 달라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친교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능인데요. 이 친교적 기능은 사실 어떤 뭐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선생님이 날씨 좋은지 모를까 봐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표출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기능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뭐 감탄사를 내뱉는다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미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얘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꾸며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자, 반복을 통해서 어떤 운율이 느껴지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표현이 어떤 미적 기능을 하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언어 수행에 필요한 언어 매체로서의 언어의 기능에 충실한 기능. 표현이 되게 어렵죠. 이게 뭐냐면요. 영어의 father는 우리말의 아버지에 해당한다. 이거는 우리한테 어떤 그 개념을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즉, 언어가 일종의 매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어를 담아서 표현하는 매체가 있고요. 언어 자체가 매체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즉, 언어를 통해서 어떤 개념을 우리한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메타 언어적 기능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일종의 우리한테 어떤 개념을 체계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건데요. 지식이나 정보 같은 것을 언어를 통해서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책이라든가 USB라든가 뭐 드라이브라든가 뭐 다양한 형태의 매체들을 이용을 해서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죠. 아까 제가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이야기하면서 보존한다, 저장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런 것들과 관련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어의 기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로 핵심 잡기 돌아가 보죠. 자, 여기 사례들을 보고 이제 언어의 특성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선 방송은 석방해서 사람을 풀어주는 것에서 이제 보도로 의미가 변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의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졌다라는 거니까요. 의미 이동을 다루고 있으니까 역사성에 관한 거고요.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맘대로 법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주어야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종이가 찢어졌어라는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졌어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새로운 문장을 언어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한국어에서는 오늘, 영어에서는 today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은
자,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맞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서 다가 디귿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게 맞게 연결돼 있는 거죠. 따라서 답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의문의 체계에 대한 내용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의문 변동과 관련된 내용 배울 때 이 의문의 체계에 대한 내용이 바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잘 생각하시고 개념 위주로 정리 잘 해주세요. 자, 기출로 핵심 잡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긴 한데요. 봅시다. 여기에서는 모음의 그 발음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음이 포함된 단어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음하는 모음이 무엇인지 뒤에 내용 공부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의문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성은 실제로 우리가 사람마다 달리 내는 소리라면 의문 같은 경우에는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소리입니다. 사람마다 뭐 발음할 때 습관이나 혹은 뭐 방언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발음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걸 인식할 때는 우리가 한 가지로 인식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곰이라는 말이 있고 공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감이라는 말이 있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얘네 둘의 차이는 지금 자음이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의 차이는 모음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의문만 달라져도 뜻이 달라지죠. 이것이 의문의 기능입니다. 의문의 기능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와 관련 지어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의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음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을 통해서 우리가 음절을 구성하게 되는데 음절은 이렇게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음절도 있고요. 혹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지는 이렇게 모음과 자음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결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설마 이걸 헷갈리지는 않으시겠죠? 여기 앞에 있는 이응, 요거는 형식상으로 있는 것 뿐이지 발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절의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모음은 혼자 소리를 낼 수 있고 자음은 모음과 어울려서 소리를 내며 자음과 모음이 어울려서 음절을 이루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의문의 체계 살펴보죠. 자,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로 이야기할 것은 분절 의문인데요. 자음과 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소리의 경계를 끊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분절 의문 같은 경우에는 뭐 소리의 길이나 높이, 색이 뭐 이런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눈에 보이는 요소는 아니죠. 자, 그런데 특히 소리의 길이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종종 이제 따져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어문 규정과 관련된 내용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 이번 시간에는 자음과 모음의 체계 위주로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모음입니다.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모음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홀소리라고 혹시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혼자서도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모음은 자음하고 차이점이 공기 흐름이 장애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이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단모음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된 채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뒤에서 이야기할 이중 모음과의 차이점이 이 고정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니까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 단모음의 체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선 혀의 최고점 위치에 따라서 모음을 나누어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혀의 최고점 위치가 뭐냐면요. 이하고 을을 한번 발음해 보세요. 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혀 앞부분이 좀 들리죠. 그리고 하면 혀가 뒤로 밀리면서 뒷부분이 살짝 들리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혀가 가장 높은 부분이 앞이냐 뒤냐 요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설 모음이냐 후설 모음이냐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요. 자, 그다음에 혀의 높낮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혀의 전체적인 높이가 높으냐, 중간이냐, 낮으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를 비교해서 발음해 보시면 됩니다. 아라고 발음을 할 때는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혀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으를 발음할 때는 아에 비해서 혀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고모음, 저모음, 중모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입을 크게 벌릴수록 혀는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평순이냐 원순이냐 이것은 입술 모양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요. 원순은 기본적으로 뽀뽀할 때처럼 입을 이렇게 모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평수는 이와 달리 평평한 것이라고 해서 뭐 그냥 우 이렇게 하는 게 평평한 게 아니고요. 입을 이렇게 모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에 따라서 요 체계를 보시면 지금 글자 모양이 소리의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전설 모음하고 후설 모음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원순 모음이면서 고모음인 우에다가 이를 붙이면 전설 모음 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한글은 만들 때 아예 소리를 분석해서 그에 맞게 체계적으로 글자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체계적이고 또 익히기 쉽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시면 이 체계를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전설 모음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애 같은 경우에 얘네는 단모음인데도 불구하고 글자 모양이 이거 어에다가 이 결합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중모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위와 외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그건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이지 얘가 원래 이중모음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해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달리 입술이나 혀 발음기관이 움직이면서 발음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야, 여, 요, 유. 얘는 반모음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서 아로, 뭐 이에서 오로 이런 식으로 소리가 이야, 이요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발음이 되는 거거든요. 뒤에 가서 우리가 음운변동 배울 때 요 이중모음의 특성 이런 것들이 좀 관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야, 여, 오, 요 이런 순서로 우리가 보통 이제 모음을 익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의 어떤 묶음처럼 생각을 해서 야, 여, 요, 요가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에서 아로 이런 식으로 소리가 결합하면서 발음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모음이죠. 실제로 발음해 보시면 알아요. 자, 그 다음 자음은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막히거나 거의 막혀서 나는 소리, 모음하고 대조적이죠. 자음은 홀로 발음할 수 없습니다. 닷소리고요. 홀로 발음할 수 있다고 가끔 우기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자음의 특성은, 소리의 특성은 우리가 정확하게 느끼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모음하고 결합해서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도 자음과 자음 간의 차이들을 좀 느끼기 위해서 발음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 우선 우리가 봐야 될 게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자음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발음기관 바깥쪽부터 안쪽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순음이라고 합니다. 발음해 보시면 무, 브 이런 식으로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혀가 윗 잇몸의 뒤쪽에 닿아서 윗 잇몸의 뒤쪽에 닿아서 나는 소리 디귿 발음해 보세요. 드. 잇몸 뒤에 닿는 거 느껴지시죠? 여기 보시면 지금 시옷이 있는데 시옷 발음을 가끔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요 치조음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윗 잇몸의 뒤쪽 즉 안쪽에 혀가 닿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옷 발음을 잘 못하는 경우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혀가 밖으로 나옵니다. 하면 당연히 발음이 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윗 잇몸의 요 안쪽 여기에 닿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구개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센입천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혀로 입천장을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앞쪽에 좀 단단한 부분 있죠. 자, 여기에 이 혀가 닿아서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혀 앞부분이 닿죠. 자, 그런데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 좀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영국의 여린 입천장이라고 하는데요. 혀가 꺾어지면서 혀 이제 뒷부분이 닿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 모음 때문에 완전히 닿지는 않죠. 그리고 했을 때 그 혀 모양이 어때요? 기억의 모양이랑 비슷하죠? 네. 일부러 글자를 그렇게 만든 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울림 소리 같은 경우에는 발음 기관이 울려서 나는 소리인데, 이게 뭐 코라든가 이제 목구멍이라든가 이런 것이 울려서 나는 노란 양말, 요 4가지 소리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다 안 울림 소리인데요. 안 울림 소리는 자, 파열음과 마찰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파열음은 말 그대로 소리를 터뜨려서 내는 소리고요.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발음기관, 특히 이제 목구멍을 이렇게 좁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소리가 나오면서 이 발음기관에서 마찰을 일으키게 되죠. 자, 파찰음 같은 경우에는 이 2가지 성격이 같이 나타나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막가타가 터뜨리면서 내게 되는 자, 그런 성질과 마찰하는 성질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얘네들의 체계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소리가 점점 세지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요. 예사소리에서 이제 된소리로 거센소리로 이행하면서 글자의 모양도 비슷하지만 또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울림소리로 넘어가 보면 비음 같은 경우에는 코에서 나는 소리라서 코를 막으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잘 발음이 안 되죠. 근데 리을 같은 경우는 르르르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체계는 결국 여러분들이 이게 소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글자 모양이 비슷하거나 한 그런 체계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이야기한 소리 나는 위치에 따른 구별이라든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혹은 비음, 유음의 구별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서 또 음운 변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울 때 나오는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요 후음에 대해서 마저 이제 설명을 하면요. 후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과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구멍을 긁고 나오는 소리인데 히읗은 조금 별도로 다른 것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다 살펴봤고요. 이제 기출로 핵심 잡기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모음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물었습니다. 혀의 위치가 앞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설모음이죠. 전설모음 중에서 입술의 모양을 둥글게 오므리며 발음하는 것, 즉 원순모음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설모음은 이랑 친하죠. 즉 외, 위. 자, 요 2가지가 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 찾을 수 있는 거 귀족 이것밖에 없죠. 뭐 과학 같은 거 괜히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얘는 지금 이중모음의 와는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따라오면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확인하셨죠? 자,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의를 듣다가 조금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확인하시고 그리고 강의 들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한 번씩 바로바로 복습을 하시면 나중에 내용을 또 기억하는데 훨씬
수월하고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으시면 반드시 복습하시고 또 그와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